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럴 때 팔이 안으로 굽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비 오는 어두운 밤에 한적했던 사거리 인근에서 갑자기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데요. 도로 위에 한 여성이 보입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널목에요. 한 여성이 보입니다. 지금 검은색 우산으로 가려져 있는 이 여성이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토바이에 치인 건데요. 그런데 영상상으로는 이 가해자를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인데 바로 여기서 가해 오토바이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아하. 지금 그러면 저 영상에는 가해자, 즉 가해자가 탄 오토바이는 지금 저 영상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가해자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뺑소니범을 잡느냐, 그럼 이게 관건인데 지금 영상에 보셨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주변이 훤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우산을 쓰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당시 날씨가 비가 추적 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윤성 교수님, 저 뺑소니범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일단 그 사고를 낸 사람이 10대 피해자인데요. 네, 10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 12주의 중상을 피해자에게 입히고, 아하. 원래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구호 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네. 하면은, 평소에 이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무면허로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해왔다는 거죠. 뭐 배달 일을 했으나 봐요. 네, 배달 일을 아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의 어떤 그 무면허 운전 자체가 아하.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주를 한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좀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필요한 행동들을 한 것은 네. 추적을 따돌릴 목적으로 해서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거기에서 한 여고 앞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영상에 본 풀숲이 많은 그곳에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 사고를 낸 10대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도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쓰고 있던 헬멧을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는데 네. 경찰은 119 구급차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서 탐문 수사를 한 끝에 네. 사고 발생 22일 만에 이 네. 10대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보면은 119 당시에 출동했던 119 구급차에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글쎄 뭔가 여기에 이 단서가 될 만한 어떤 흔적들이 이 블랙박스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탐문, 영상 분석 이걸 통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끈질깁니다. 사고 발생 22일 만에 뺑소니범을 검거를 했는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뺑소니범이. 그렇습니다. 무면허의 신호까지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낸 이 10대가 붙잡혔는데 전치 12주면은 정말 또 어떤 속도로 대체 지금 이 피해 여성분을 지금 들이받은 거예요. 정말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딱 보기에도 피해 상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네. 달아난 건데 이 10대가 잡혀서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한 게 적발될 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아하,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헬멧도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헬멧이 밝은 색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경찰에 추적될 것 같아가지고 하하.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 머리를 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생각으로 경찰에 자수를 했으면 그리고 구호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랑 헬멧을 버리고 이제 집으로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피해자는 생활을 했어요. 집에 있다가 뭐 가게도 갔다가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해야 되지 않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네. 하신 건 맞는데 그쵸. 그 잘못된 것 괜찮겠냐.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잡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는. 어떻게 경찰이 날 찾겠냐. 오토바이 이제 도색을 해서 예.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 오토바이는 고구에 냅두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맡기고 도색을 해버린 거고 주도 면밀한 거죠. 그 자백 받은 게 9월 15일이고요. 또 수사 중이고 통치할 예정이라서. 하하, 최명기 원장님. 중간에 여기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도망가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게 도망가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식한테 미안했었을 거예요. 아하.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배달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몰래 무면허로 남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그때 아버지 반응은 좀 달랐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했었을 거고요. 결국 모든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가게 배달 일을 시킨 것부터가 아버지가 잘못했다, 뭐 어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태연하게 생활하기에 좋았던 거예요. 네. 결국은 만약에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가족한테 숨겨야 된다 그러면 가족이 네.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너 아하. 왜 이러냐? 네. 왜 이러냐고 했을 때 이건 반대의 경우로 온 가족이 다 함께 괜찮아. 안 잡힐 거야. 네. 뭐 별로 안 다쳤을 거야. 아하.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피의자는 네. 본인이 올바로 생활해야지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아하. 태연히 생활하게 됐을 거라고 네.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식이 잘못한 걸 알고도 감춰주는 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아버지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피해자분한테 합의를 요청하고 선처를 좀 부탁하곤 했습니다만 네. 순간적으로 야,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도망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범이 잡히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요. 네. 진범이 잡히지 않고 도망치도록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증거인멸죄가 있겠죠. 아하. 그리고 또 범인은닉,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죄가 되고요. 네. 범인을 도망가게 하면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이제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범인 도피죄가 아닌가 아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내용 자체는 범인을 도피시킨 거지만 네. 이제 친족 네. 그리고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가족 사이에는 네. 이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허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자지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가 설령이 아들을 이 범인을 이제 도망가게 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그 범인 도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정말로 오 교수님, 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빗나간 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네.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같은 가게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 배달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하.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봐요. 이게 만약에 보통 아버지 같으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 아주 혼을 내야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저렇게 운행을 하게 된다면 네. 저와 유사한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늘 있는데 그러겠죠. 그걸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런 자식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칠 뻔했어요. 오히려 22일 만에 검거된 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참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은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2001년에 그 대학생 시절에 만나서 연인이 돼서 그 후에 계속 쭉 교제를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아름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요. 이 30대가 됐는데 네. 남성은 한의사, 아하. 또 여성은 또 은행원이 됐어요. 네네. 직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번듯하네요, 둘 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이 둘이 함께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네. 결혼 날짜를 빨리 잡고 결혼하자. 네.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게 됐는데요. 네, 일단 일종의 임신이 결혼 촉매제 역할을 좀 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2008년 8월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두 달 후인 2008년 10월에 이제 양가 어른들과 함께 이제 상견례까지 다 했고요. 아하, 네.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2달 후 정도로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잘 됐고, 네. 이렇게 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남녀 사이의 어떤 그 혼담이 오가는 거 아닌가, 네.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하. 아니, 지금 저 얘기만 보면, 저 스토리만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볼 대학교 때 만나서 뭐 CC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때 만나서 사랑을 키워와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홍순비라는 서 대체 근데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일을 2달 뒤로 잡고 이제 상견례를 하게 네네. 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이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2억 5천만 원 지참금을 내놔라. 이렇게 얼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맡겨놨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네. 아들 소유의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네.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2억 전세금. 5천만 원을 예비 며느리에게 내라고 했던 거죠. 그것도 무슨 명목으로요? 그렇습니다. 무슨 결혼식 지참금 지참금입니다.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혼수 비용을 7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네. 느닷없는 2억 5천만 원 요구에 당황을 하면서 네.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네. 거절보다는 난색을 좀 표현했겠죠. 아유, 저희 어머니 이 7천만 원 정도 혼수 생각하고 제가 한 푼 두 푼 모았는데요. 당장 2억 5천만 원 준비하라고 하시면 저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요. 어떡하죠? 오윤성 교수님.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 지참금으로 2억 5천만 원. 대체 무슨 심리였을까요?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이 그 한의사고 아하. 또 며느리 될 사람이 은행원인데 네. 이 두 그 직업 간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조금 그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키운 자식이 거기에 못 미치는 배우자가 오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보상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이고. 있었을 것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여성 측에서는 아버지 소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그것이 목적이라면 2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죠. 어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이제 이 며느리도 여성이고 이 시어머니도 여성이지만 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마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요즘같이 아이를 갖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제일 좋은 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마 그 남성의 어머니는 그것도 아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부 사이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부모가 옆에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망쳐가지고 아예 자식이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는 집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안고 살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 부모가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서가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하.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른바 자신의 아들을 어엿한 한의사로 키울 때 내가 얼마나 지금 물신명, 특히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본전 생각이 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지참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해와라.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비슷한 평수에 친정 아버지의 소유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no.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쨌든 애초에는 2달 뒤에 즉 12월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예식장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 부분도 문제가 생겼어요. 네. 뭐 예식장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두 달 만에 뭐 아무데나 가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네. 어렵죠. 그래서 애초에 이 두 부부가 합의해서 한 곳을 잡았어요. 아하. 잡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건물. 그런데 이 A 씨 어머니가
격에 맞지 않는다. 허허. 라면서 거부한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들에게 그 예식장 그 예약을 취소시키게 했고요. 어허. 그 후에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고급 호텔로 다시 잡아놨어요. 어허.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양쪽 중에 양가에서 어느 쪽도 예약만 했지 예약 관련된 그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 지참금 문제를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죠. 결국은 예약금을 안 냈으니까 이 예약이 취소돼서 아하. 결국은 아니 먼저 예약했던 곳은 해제를 했고 네. 또 다음에 또 옮겨서 가려던 곳은 돈도 안 내서 취소가 됐고 네. 요 예식장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세상에, 이런 지금 갑자기 불똥이 튀어버렸는데, 근데요, 그 높은 빌딩,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높은 빌딩 가면 전망도 좋잖아요. 한강도 보이고 하는데, 아니, 최명기 원장님, 그 예식장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취소하고 또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 이 예식장을 따로잡았다. 이것도 무슨 심리입니까? 아마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로 잡았으면은 네. 아마 또 원래 하던 다른 데로 바꿔야 된다고 바꿨을까요? 네. 결국은 이게 통제 욕구와 관계가 된 거여서 네. 뭐든지 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이런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자식 결혼하는 거를 네. 아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도 자기가 결정한 며느리랑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전부 다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전 지참금 문제는 네. 이 시어머니 되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 일이 있었던 게 10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24살, 여자는 23살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자분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 여자분이 가져오는 돈이 처음에 훨씬 더 많아요. 아하. 그리고 이분이 은행원이셨으니까, 네네. 네, 한의사였지만 이분은 항상 개원을 해서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마이너스가 되는 걸 전부 감안하게 되면은 네.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한의원을 개원해서 엄청나게 잘 되게 되고 최상의 얘기만 생각하고 듣고 아이고. 또 주위에서 누구는 얼마 받았더라, 누구는 얼마 받았더라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돈을 좀 주고 결혼하는 게 사실 남는 거였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수민 아나운서. 결혼식장 예약은 했습니다만, 지참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 예약금 치름을 깜빡해가지고 예약이 이제 취소됐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올리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식만 취소가 된 게 아니라요. 네. 이 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을 못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여성은 아까 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고 네.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 측은 생활비는커녕 뭐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오윤성 교수님, 이런 걸 이럴 때 써야 되나?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 자기 딸이잖아요. 이게 통상 이런 경우에서 남편에게 또는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례를 그럴 경우가 네네. 있는데 그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2001년도에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교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다면 네. 적어도 어머니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아예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패막이를 했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어머니의 어떤 조정 통제에 대해서 아들이 소위 얘기해서 말을 잘 듣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24세 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해서 지금 34살 정도 됐으면 네. 이거는 이제 성인 남성이 돼가지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딸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남성도 약간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화면상의 아래 그림, 작은 그림은요. 이 시각 현재 6.25 참전 용사의 유해 공환 행사를 갖는 모습입니다. 잠시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직접 이 봉환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헌화하고 또 분향까지 했던 모습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유해봉환 행사는 열리고 있고요. 제가 잠시 뒤에 또 현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결국은
식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임신은 했기 때문에 다 기간이 돼서 이 예쁜 딸을 출산했는데 남편이 될 뻔한 남성의 사랑을 못 받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은 더 다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정서적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지난 것, 넘은 것과 동시에 네. 법적으로도 남성 측에 네. 책임이 발생해요. 아하. 그래서 이 남성과 또 시어머니가 될 뻔한 이 남성의 네. 어머니가 결국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이 상태는요, 법적으로 볼 때 약혼의 어떤 부당한 해제입니다. 네. 꼭 약혼식을 해야만 약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혼 단계에 접어들면 그 다음에 이제 혼인 단계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뭐 뚜렷한 뭐 합리적인 합법한 이유 없이 이 약혼을 해제하면 네.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남성이 1,000만 원, 이 남성의 어머니가 5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도록 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네. 물론 약혼 해제 사유가 법에 다 지정이 지금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러한 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손해는 뭐 혼수를 준비했는데 못 쓰게 됐으니까 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까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다 배상하도록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여기에 더해서 양육비까지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여성분에게 앞서 이 남편이 될 뻔했던 남성한테는 1,000만 원,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한테는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 여성분에게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딸이 있잖아요. 그 육아에 대한 어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성이 이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네. 양육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과거 양육비. 그러니까 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동안에 썼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장래 양육비. 네. 그 후에 성년 될 때까지 계속 키워야 되니까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법원은 이제 과거 양육비 1,000만 원. 네. 그리고 장래 양육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차츰 이제 증액하면서 지급하라는 그런 네.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과거에 키웠던 정말 나홀로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이 여성이 홀로 키웠대요. 그래서 그 양육비 1,000만 원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 원, 7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또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그나마 법이 살아있다, 그리고 법에 눈물이 있다, 여기에 그나마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6.25 참전용사 유해봉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황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지금 저곳이 네.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성남 서울공항에서 9시 30분부터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두 유해 64구입니다. 4구 위에 하나씩 지금 기념 헌화와 그리고 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4구, 총 64구의 6.25 참전용사 유해가, 우리 국군의 유해가 어제 돌아왔나요, 황재현 기자? 어제 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이 미군 C-130 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네. 당시 F-15K 우리 전투기가 호위했고 이렇게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네. 6.25 참전용사 국군 전사자 64구의 공환식이 지금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거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네네. 뭐 한 명 한 명씩 이제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배경 음악으로는 이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의 내형은 바람대어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의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의
OST에 있는 음악이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이 노래 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 영혼 바람되어 이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네. 네,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이제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 표창은 어떤 등급이고 혹시 뭐 어떤 내용의 어떤 의미가 있는 표창인가 혹시 설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4구가 북한 장진호 그리고 개천 지역에서 네. 이 북한 측에서 미국 측과 함께 발굴을 했고 이후에 미국 측에서 이 감식을 해보니까 이게 네.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 국군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 아하.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표창 등급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고의 예우를 다한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지금 수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윤선 교수님 지금 뭐 참전용사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모습입니다만 이분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함을 넘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해 자체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네.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네. 약 10년 동안 이제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장진호 전투 그리고 이제 평북 운산 지역에서 네.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 넘긴 그 유해 송환분 중에서 이번에 64구라고 하는 것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북한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유전자 DNA, 감식을 해봤겠죠. 유전자 네. 감식을 해보니까 이것은 미국 사람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그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저 유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들을 우리가 찾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적절한 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최대 예우를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황재현 기자, 지금 64구의 이 유해가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군인 것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죠. 네, 그 미국 하와이에서 이 네. 한미 국방부 감식단이 함께 1차 감식을 한 상태고요. 네. 이제 64구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조금 더 정밀 감식을 한 뒤에 네.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기간도 예상해 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일일이 또 대조해 받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족들과의 DNA 검사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 구 한 구 유족들에게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저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부분은 굳이 속도를 빨리 내서 어떤 착오가 생기기보다는 이 정확한 이 정밀을 기해서 유해 한 구 한 구 그리고 유족분들의 DNA 일치를 꼼꼼하게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왕장기. 무슨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5명 정도 앉아 계시는 이제 노병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아하. 정일권 그리고 다른 전투에 참여했던 장동욱 이런 노병분들께서 네. 자신들의 전우였죠. 전우들의 귀환을 아주 좀 회한스러운 모습으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본국, 즉 미국 땅에 돌아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합참의장 등 이 군에서 최고 예우를 갖춰서 그 유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해외 언론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참전 용사들에서 이제는 저렇게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미군 유해를 이제 송환을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군들도 자기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와서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그 나라의 그 군인의 그 유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64구나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북한에 있는 우리 그 국군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또 뭐 국군 포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게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네. 또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네. 그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러네요. 봅니다.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황재현 기자, 어제 이 64구의 64위의 유해가 봉환되는 게 어제 오전이었는데 우리 공군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공군 전투기가 호위를 했다. 지금 바로 저 영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F-15K 편대 그리고 FA-50 우리 공군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가 C-130 수송기를 호위하면서 네. 어제 우리나라 이제 공역으로 들어왔고요. 아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네.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이제 그 봉환 사례는 네. 지금까지 총 그 28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2012년, 16년, 18년 3년에 걸쳐서 28구 네네. 했으니까 이번에 64구가 가장 많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이제 공군의 특별 수송기로, 그러니까 하와이 땅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품으로 지금 영공으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모습이고요. 네. 일단 하와이에서 그 수송기가 왔기 때문에 네. 현대가 호위를 했고 그다음에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 현재 화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직접 인수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 참전 용사 그리고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회한도 들고요. 또 어떤 감격. 이제야 아직은 비록 유해지만 이제야 가족을 찾는다는 그런 생각에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네네, 말씀하시죠. 지금 하와이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하와이에 가서 직접 갔군요, 네. 하와이까지. 네, 그렇습니다. 유해를 받았고 현재 수송기에 한 구 네. 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이 이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황재현 기자. 아마 네. 그 날에 맞춰서 6.25 참전용사 64위 유해가 또 대한민국 땅에 품에 돌아왔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는 네. 오늘 저녁에 사상 최초로 낮이 아닌 저녁에 치러집니다. 네. 국군의 날 행사 낮에는 지금 봉환식이 이루어지고요. 네. 저녁에는 사상 최초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네. 뭐 국민들과 그리고 국군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네. 축하 공연도 더해진 그런 새로운 형식의 국군의 날 행사를 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은 황재현 기자, 보통 네. 국군의 날 기념식 하면 뭐 한 5년마다인가요? 한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오늘 저녁에 그냥 축하 공연 뭐랄까요? 이 국군의 날 기념 공연으로만 그냥 가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과거에는 낮에 어떤 뭐 도로에서 네. 뭐 탱크 모습이나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국군의 날에는 그걸 본다고 생각을 많이 그랬었죠.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녁에 그 용산구 정진기념관 앞마당에서 네. 그런 국군의 날 그러니까 무기나 어떤 전력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네. 블랙 이글스라고 이제 우리 공군의 특수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블루
블랙 이글스의 공연 지금 화면 나오고 이건 뭐 있죠. 자료 화면이겠습니다만. 네네 저런 공연 펼쳐지고 이른바 그다음에 에어쇼를 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해가 지고 난 뒤에 네. 뭐 의장대 행사 그리고 태권도 시범, 뭐 미래 전투 수행 체계 그러니까 뭐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연과 함께 축하 공연 네. 현재 뭐 가수 싸이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확정돼 있고요. 네. 공연을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즐기는 국군의 날 행사를 포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블랙 이글스가요, 국군의 날 오늘 첫 야간 에어쇼입니다. 도심에서 야간 에어쇼인데, 그것 때문에 훈련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시민분들 놀라실까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거 국군의 날 행사 이 연습하는 겁니다. 라고 미리 알리는 그런 그런 홍보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6시 반이면 해가 거의 질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빨리 그래서 져요. 네네. 뭐 도심에서 이렇게 블랙 이글스 뭐 비행단이 나타나는 게 거의 드문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이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가 봐요. 오윤성 교수님. 왜 그러면 국군의 날 때 시가행진 하는 거 보는 재미를 좀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왜 올해는 빠졌을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물론 이제 매년 퍼레이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야간 행사를 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야간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행사에 동원하는 이 장병들의 그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군의 날 70주년이거든요. 네. 이 70주년이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생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993년 이후로 이제 통상 5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열병식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식 열병식도 없이 네. 진행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숨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지나치게 이제 축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제 추가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최신 무기 장비 전시회를 네.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현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예비역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69년도 아니고 70년인데 열병식이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난다, 마무리 짓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좀 생각을 그럴 것 하시는 같아요. 분들이 적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이제 축하 공연을 뭐 이제 걸그룹이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걸그룹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아, 그래요? 확정이 돼서 가수는 뭐 싸이 정도만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걸그룹 안 온다니까 또 이 국군의 날 기념식 공연 보러 가려고 하셨던 시민분들은 또 걸그룹 안 와요? 또 서운하실 텐데 글쎄 저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걸그룹도 나온다 했습니다만 이 최종 결정은 걸그룹은 이 기념식에 부르지 않는 걸로 일단 좀 그렇게 가닥을 잡았나 봐요. 가수 싸이 씨만 공연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싸이 씨가 이제 네. 본인은 출연료를 안 받고 무료로 참석하겠다고 해서 좀 네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달라진 국군의 날 70주년입니다만 국군의 날에 달라진 그동안은 열병식 같은 게 5년마다 있었으면 70주년이지만 이제는 좀 뭔가 다양하게 국민이 즐겨보자는 그런 기획 의도로 아마 추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일지 또 내일 또 각종 뉴스에서 또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 남북 관계에 아까 고려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온 김에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황재원 기자. 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이색적이었는데 대체 어디에서 그랬던 겁니까? 네, 지난 토요일 이제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 보도인데요. 네네. 김책공대라고 이제 북한에서 가장 과학 쪽으로는 수준이 높은 대학입니다. 네. 이 그거 아마 김책공대를 북한 관련 보도할 때 김책공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보신 모습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허리를 조금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사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 이제 신년사를 할 때 네. 이제
뭐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한 적도 있고 네. 노병 행사를 7월 달에 할 때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하. 처음은 아닙니다만 좀 잦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이 올해 1월 신년사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지난 7월 노병,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이게 궁금한 게요. 저게 그냥 신년사는 그러다 칠 수 있잖아요. 신년사는 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노병은 뭐 군을 위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군을 예우한다. 대우한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이번에 김책공대를 방문한 것은 글쎄요, 현장 시찰의 어떤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 시찰에서 저렇게 약간 허리를 숙였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한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려서 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죠. 손을 잡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뒤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인사를 하거나 그냥 박수만 쳤지 인사하거나 손잡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뭐 추측건데 네. 이 남북 교류가 최근 잦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네네. 지도자의 모습은 조금 겸손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그래서 뭐 노병은 당연히 노병에 대한 예우를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대학에 가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뭐 이미지랄까요?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이제 뭐 착시 현상, 착각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저 이렇게 약간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거 이 언론 보도로 보고요. 야, 문재인 대통령 영향 받았구만. 그러면서 저는 저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또 처음이 아니래요. 황정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북한 일반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달라졌다고 하는 이제 평양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 사실은 보통 그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북한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절대로 최고 지도자는 연루되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나타났었을 때부터 본인이 일종의 대중한테 직접 어필하는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북한에 있어서 결국 비핵화라든가 남북 경협은 결국은 김정은이 일정 부분의 권력을 갖다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거로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시스템으로 공산당이 일단 독재를 갖다 하면서 자본주의를 갖다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고 대중들의 권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일종의 변신을 갖다 조금씩 연습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그 시간이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순안공항에서 이 90도로 인사했던 모습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안요. 근데 그때 그 황지영 기자. 네. 그 평양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인사했던 장면 나왔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북한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수령것이 있고 인민것. 그러니까 저렇게 90도 인사하는 것은 인민들이 수령, 즉 최고 존엄한테만 90도 인사하는 거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이른바 인민들한테 인사하는 건 참 의외였다. 뭐 그런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이제 모습을 좀 보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네. 박수만 쳤지 뭐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거나 네.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도 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네.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좀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게 평양 순안공항에서 아마 저 모습을 생중계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방에서 보셨습니다만 저 때 좀 오 교수님 좀 깜짝 놀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와, 북한 주민 평양 시민 앞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90도로 인사한다.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있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 동안에 네. 이 대통령 후보가 저거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90도로 하지 거의 않습니까? 폴더 인사. 예, 완전히 꺾어진 90도 인사를 네네.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네. 또는 그 김정은 이 당사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 과정상에서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손 변호사님 저 모습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 인사법을 놓고 뭐 크게 뭐 보수 진영이 이런 데서는 뭐 크게 뭐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저 모습이 북한의 주민들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요 가는 곳마다 저렇게 이 평양 주민들, 평양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자이지만 권력은 결국은 그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아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몇 차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저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그 권력자와 그 대중과의 관계와 또 네. 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권력자이지만 네. 또 대중들을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네.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물론 그러한 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숨가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지난달 23일 날 미국 뉴욕으로 날아갔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멋진 연설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경남 양산에 가서 선친의 묘역에 늦은 성묘 했죠. 그런데 그런 청와대에 황지연 기자, 뭔가 네. 반가운 손님이 새 식구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굽니까? 근데 그 어제 이제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이 풍산개 2마리를 아하. 북한에서 이제 수컷 1마리, 암컷 1마리 한 마리씩 해서 선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 수컷, 암컷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사진으로는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암수 한 쌍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뭡니까? 일단 이름은. 네, 수컷은 송강이고 네. 암컷은 곰이라는 이름입니다. 아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2마리를 줬냐? 지금 잠깐만요. 화면상 봐도 진짜 어떤 게 송강이고 만약 송강과 곰이 이름이 없으면 어떤 개가 송강이고 어떤 게 곰인지 색깔이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네. 끈의 색깔. 끈에 있어요? 끈의 색깔로만 끈의 색깔로? 네, 구분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간 첫날 목란관에서 만찬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이 풍산개 2마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이 풍산개가 우리가 선물을 하고 싶다. 네.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고 당연히 문 대통령은 흔쾌히 말하면서 우리 청와대에도 풍산개 1마리가 마루라는 풍산개 1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도 1마리 있다. 그러면 선물해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아하. 답을 해서 이렇게 2마리가 네. 전달됐다. 판문점을 통해서 네. 전달됐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은 이제 같은 풍산개였던 마루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좀 재밌는 게요. 이제 마루는 관저 대문 앞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같은 풍산개지만 지금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네. 1마리, 2마리를 좀 거리를 아하. 떨어뜨려서 당분간은 좀 키울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청와대는 개가 이번에 선물로 받은 송강과 곰이 말고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2마리를 포함해서 청와대에서는 총 4마리의 개를 키우게 아하. 된 셈이 된 건데요. 네. 맨 왼쪽에는 마루라는 이제 풍산개는 원래 키우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기견을 한 마리 입양을 했었던 이 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양된 2마리까지 해서 이제 4마리가 이렇게 살게 되게 됩니다. 아하. 이 공격성이 대한민국 남한 측에는 진돗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풍산개도 최명기 원장님 공격성이 뛰어나서 뭐죠? 호랑이, 곰하고도 뭐 붙는다.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다고 공격성이 뛰어나다고 뭐 들었어요. 공격성이 뛰어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주인의 통제에 잘 따르는 점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공격성은 있을지 몰라도 통제에 잘 응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아마 또 들어와서 또 잘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뻐해 주냐의 네.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재현 기자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북한이 풍산개를 이 대한민국에 선물해 준 사례가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당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똑같이 홍삼계 암수 한 쌍을 그러니까요. 선물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우리 네. 둘이 그때도 암수 한 쌍이었나 봐요? 아니면 수컷이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암수 한 쌍을 쌍이고요. 네네. 뭐 지금처럼 우리 뭐 둘이, 겉모습은 아.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 암수 한 쌍을 아마 2000년대를 기억하자 네. 그런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18년 만에 똑같은 암수 한 쌍을 네. 선물했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요, 이 성남에는 서울공항에서는 대한민국 참정영사, 6.25 참전영사 국군 64위 유해 공환식이 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헌화와 추모를 통해서 이 표창을 일일이 유해 위에 태극기에 둘러싸인 유해 위에 또 얹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고 오늘 건군 70주년입니다. 국군의 날 70주년 맞아서 사상 최초로 퍼레이드 없이 오늘 저녁에 기념 공연으로 가름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이 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횡재를 한 걸까요? 뭔가 실수를 한 걸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70대 남성이 은행에 갔습니다. 네. 올해 1월인데요. 이제 포항에 있는 은행에 간 건데 목적이 이랬어요. 10,000원권 10장, 네.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을 이제 5만 원권 2장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환전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돈을 더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5만 원권 10장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을 총 받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하. 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이 은행 직원이 이 7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아하. 네, 사기로 고소했고요. 네.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는 사기죄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요. 네. 또 재판까지 갔습니다. 아하. 그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 원형이 나왔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네. 1심에서는 이게 벌금 100만 원형 네.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아하. 이 70대 남성이 불복합니다. 아하.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고 네. 항소심 재판까지 열렸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이 남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하다면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항소를 하게 된 이유, 배경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돈을 받았을 때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은행 측이 직접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창구 직원이 본인이 이제 초과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인사 고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자기 돈으로 메꾸고 난 뒤에 나중에 돌려주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이 재판부는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70대 남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네기까지 불과 수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74살이니까 네. 74살이니까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은행인을 믿고 그것이 더 지급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이죠. 아하.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무심결에 그냥 이 창구 직원이 알아서 줬겠거니 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소심 재판부는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 이제 이 어르신한테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사기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은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죄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더욱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단 그 검사는 사기로 이제 기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는
사기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이제 가리게 되고요. 네. 만약 사기죄 유죄로 본다면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검사가 사기로 기소했으면 판사가 사기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죄 성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죄 유죄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네. 사기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기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요. 어허. 다른 사람 소유인데 다른 사람 소유물을 이제 점유가 이탈된 상황에서 습득을 하게 되면은요.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걸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죄는 아니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따라서 만약에 최초에 은행 직원이 고소를 뭘로 하는지는 관계없어요. 그 후에 친고죄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그 후에 그 검사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했다면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의 포인트가 애초에 사기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였으면 뭔가 이 70대 어르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이 재판은 사기죄에 대한 재판만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은행에서는 애초부터 건네줄 때 이걸 아예 몰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행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 창구 직원이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은행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빈 돈을 채우고 네. 이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네.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은행에 다녀보신 분,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 그 표현 아시겠지만 은행 직원분들이 창구가 이제 은행이 마감되면 은행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시제를 맞춘다 그럽니다. 돈을 지출한 것과 받은 것의 그 차이가 맞는지를 다 일일이 검사합니다. 그걸 시제를 맞춘다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그걸 맞추는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걸 알았나 봐요. 창구 직원이.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메우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로 몰랐을까 하는 생각 시청자분들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순간적으로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날 오후나 나중에 연락을 받게 되면은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 증거가 없잖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은행 직원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민사소송 비용이 이거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민사소송을 걸겠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은행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를 한 이유가 사기죄로 해야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는 거지. 네. 점유이탈이 되게 되면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그는 은행이 돌려받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은행이 또 자기한테 또 돌려줘야 돼요. 네. 아니 어쨌든 그럼 손 변호사님 차익 40만 원 더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유예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제 사기죄 무죄 판단이 나왔고 네. 이제 그렇게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예요. 아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실수로 더 많이 받았는데 이걸 네. 돌려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이 네. 손해를 본 사람이 그 민사 소송을 네. 제기하면 당연히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돈을 또 돌려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